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 동결견, 오십견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데요. 팔을 들어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잠을 설치게 하는 수면 장애로도 이어집니다. 어깨 관절이 굳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오십견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노화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 다른 어깨 질환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증상을 분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유착성 관절 낭염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 365 꾸러기들의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십견으로 얘기되는 유착성 관절 낭염의 증상도 움직임의 제한을 느끼는데요. 다양한 어깨 질환들이 있지만 특히 유착성 관절 낭염에 있어서는 나이가 원인이라 견디는 게 방법이라는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경희대 한의대 진국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착성 관절 낭염, 이 동결견으로도 불리는 거죠. 동결하면 굳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말은 이제 어깨 관절에 위치해 있는 이 관절낭이라는 게 두꺼워져서 힘줄하고 인대가 이제 달라붙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은 게 심해지면 염증도 발생되고 그러면 이제 통증도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생기니까 아파서 더 못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는다고 해서 동결결이라고 부르고요. 또 움직임이 아무래도 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요즘 같은 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적으로 보면 50대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십견,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 이 세 가지는 불리기는 다르게 불리지만 모두 같은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또 높이 있는 물건을 집을 때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좀 이렇게 팔을 돌리기도 힘들고 통증 때문에 주춤하게 되죠.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괜찮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오십견 하면 두 가지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 다음에 아프니까 운동을 잘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관절낭이 오그라들면서 염증으로 통증으로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개는 이렇게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점점 심해지면서 어깨를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할 때 좀 힘들어지고요. 대개 이제 누워 있을 경우에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고 밤에 이제 누워서 쉬거나 뒤척이면서 어깨가 눌리게 되면 또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증이 심하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빗는 동작이라든지 얼굴 씻으려는 세수할 때라든지 식사할 때 밥숟가락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이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깨 관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렇죠.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 그리고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겨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적으로 보면 어깨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나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의미로 이제 동결견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네. 다른 질환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이 뚜렷한 좀 원인 없이 나타나는 통증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노화 때문이다 해서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가 잘못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래도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낭이 노화가 되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십견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돼요. 어깨를 뭐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뭐 잘못된 자세의 생활 습관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장시간 이제 뭐 목을 숙이거나 어깨가 말리면서 거북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상태 되면 어깨 근육이 뭐 굳어지고 또 이런 증상들이 바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내인성과 외인성으로도 구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 특발성, 뭐 2차성으로 얘기 드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유착성 관절낭염은 크게 보면 뭐 1차성 또 2차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1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발생되는 유발인자가 없이 뭐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뭐 1차성, 특발성이라고 얘기하고요. 2차성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이나 뭐 외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1차성으로 발생한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치료 없이도 뭐 2, 3년 내에 저절로 치유된다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예. 뭐 2차성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가 뭐 손상이 됐거나 또 석회와 건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타 질환으로 뭐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파킨슨병, 뭐 뇌졸중 환자분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생기가 되지요. 예. 그럼 특발성과 2차성, 이 나타나는 증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증상의 차이는 별로 없지요. 이제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팔이 올라가지 않고 어깨 움직일 때 뭐 통증이 심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1차성과 2차성을 구분하는 것은 1차성 같은 경우는 오십견 자체만 치료하면 되지만 2차성 같은 경우는 오십견이 생긴 원인 질환까지 같이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팔을 잘 들어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돌릴 수도 없고 증상이 이게 한쪽으로만 오나요? 아니면 양쪽으로 증상이 다 올 수도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어깨 통증하고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서 이제 움직임이 잘 안 되는 거는 대부분 한쪽에 나타나죠. 양쪽으로 나타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너무 불편하겠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 어깨의 통증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반대쪽으로 어깨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예. 이 자다가도 팔을 움직이게 되면 이제 통증 때문에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얼마나 아픈지 통증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아픈 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 텐데요. 예.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밤에 더 많이 생기고 자다가 움직일 때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로 앉아 있거나 뭐 낮에 뭐 서 있을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덜하게 되지만 밤에 누운 자세는 어깨 관절 간격이 이제 수평이 되면서 좁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관절낭 자체가 수축되면서 염증이 쉽게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돌아 누우려고 할 때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 통증 때문에 잠이 깨는 이런 형태가 생기고요. 또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그 멜라토닌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자극하기 때문에 밤에도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예. 움직임에 제한이 되는 각도는 어떻습니까? 또 이 방치하면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나요? 그렇죠. 어깨는 우리 몸에서 아주 운동 범위가 넓은 그런 관절이거든요. 네. 뭐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관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십견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뭐 옷을 상의를 벗고 입을 때 또는 선을 뻗고자 할 때도 좀 어렵고 또
또 이제 화장실에서 뒤처리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상당히 불편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치료하지 않게 되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이제 어깨 관절이 이제 굳어지게 돼요. 그럼 어깨가 굳어지면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균형 있게 또는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깨에 불균형이 생겨서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 점점 다른 곳들에 이제 불편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초기일 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초기부터 이 통증이 심한 건지, 점점 더 심해지는 건지요? 네, 증상은 대개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이제 통증이 발생하고요. 뭐 밤에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지만 대개 이제 최초 통증이 발생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무척 심해지고요. 그리고 뭐 1년 또 2년 동안 이제 호진 상태를 좀 보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줄게 되면 환자분들은 또 이제 다 완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이 병이 이제 완치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돼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통증만 없어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필요 있는 거죠. 네. 이 어깨가 불편한 원인을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비롯해서 석회화 건염 또 충돌 증후군도 있잖아요. 그 여러 원인일 텐데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알 수 있습니까? 되게 이제 어깨가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고 또 관절 자체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깨 관절을 둘러 싸고 있는 뭐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이제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뭐 관절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증상도 또 질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깨 통증이 이제 관절에서 발생되는 오십견 같은 뭐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인대가 있으니까 인대에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라든지 뭐 그것이 그다음에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이든지 이렇게 걸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주 통증이 심한 뭐 석회화 건염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굳는다고 해서 대부분 뭐 우리 뭐 오십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화 건염이나 뭐 충돌 증후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감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단지 엑스레이 찍어서만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태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발생한 원인들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혹시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요게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 어깨 쪽으로 누우면 이제 통증도 나타나고요. 움직임이 없고 밤에 통증이 심한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증상들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라든지 또는 영상 검사도 필요한 경우는 해볼 수도 있는데 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임이 얼만큼 제한돼 있는지 어느 각도에서 걸리는지 또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했는지 근력은 떨어져 있는지 살이 좀 빠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뭐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가 진단해서 이거는 유착성 관절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다른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병세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감별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스스로 짐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 그럼 진단됐을 때 특별한 치료법이라기보다 재활에 중점을 둔 운동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유착성 관절양염은 요 병 자체가 이렇게 좀 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다가 그다음에 뭐 한 3, 4개월 지나면 통증도 좀 가라앉고 그러나 이제 관절 움직임의 제한은 좀 남아 있고
다시 뭐 3개월 내지 4개월에 걸쳐서 운동 자체도 이제 회복되는 이런 1, 2년 정도의 경과를 가는 이런 통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요 흔히 말하기를 뭐 그냥 저절로 나도 세월이 지나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통증이 또는 관절의 운동 제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개 이제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운동 치료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완전히 회복되려면 이제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운동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복될 수가 있고요. 대개는 환자의 한 90% 정도는 어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이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관절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어떤 운동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운동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어깨를 막 피를 막 돌리고 이러는데 예. 그러면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회복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운동은 특히 이제 이 유착성 관절 양염 같은 게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움직임에 또 제한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이 수축하지 않게 하고 조금 무리가 가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넓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천천히 한 10초를 세고 그다음에 긴장을 풀면서 아프지 않는 팔로 이제 아픈 팔을 잡고 머리 위까지 이렇게 조금씩 들려주는 운동하는 거죠. 깍지를 끼고 올려주는 운동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아픈 팔을 이제 가슴 옆에 붙이고 바깥쪽으로 약간 회전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나 또 아픈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닿도록 이제 안쪽으로 이제 회전시켜주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침대에 누워서 가벼운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팔을 이제 최대한 이렇게 만세하듯이 올려주는 이런 동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한 최대까지 올린 다음에 한 1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운동을 해주시고 그런 도중에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운동할 수가 있죠. 네. 침 치료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이 주는 효과가 뭘까요? 한약에서 가장 이런 통증이나 또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때 쓰는 치료가 이제 침 치료죠. 대개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이런 것이 긴장된 것들을 많이 이제 이완시켜 주셔서 뭉쳐져 있는 순환들을 잘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굴곡하는 운동을 개선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통증이 심한 경우는 통증 조절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에는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데 치료 목표를 두고 있지요. 네. 뭐 침 치료 받는다고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진 않을 텐데 꾸준히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50견 유착성 관절 양염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한 번 치료해서 확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얼음이 한 번 녹은 게 한 번에 그냥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뭐 봄이 되고 야 이제 풀리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치료 기간은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라든지 뭐 진행 상태에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 10회 정도의 한 치료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되면 조금 더 연장해서 이제 치료하고 아니면 또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침은 뭐 매일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통증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하고요.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텀을 좀 줄여서 뭐 주 1회, 2회 정도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꾸준하게 치료 받으시는 게 좋지요. 네. 물리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온열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리
물리치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전기치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50견에는 주로 이제 심부 조직을 자극하는 간섭파 같은 전기치료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통증 조절과 이제 붓는 거,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동결경이라고 이제 얼어붙은 거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따뜻한 핫팩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온열 치료는 뭐 몸에 좋다고 또 따뜻한 게 좋다고 해서 마냥 될 수 있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자극요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분 정도 그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 따뜻한 물이나 핫팩을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지요. 예.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파스 종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파스도 많이 쓰게 되지요. 네. 간편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찜질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찜질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찜질이 있고 차가운 찜질이 있듯이 파스도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거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찜질하면은 좀 어깨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차가운 냉찜질 같은 경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관절 근육들을 조금 경직되게 만들어갖고 염증이 퍼지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찜질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한방 파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한방 파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어깨 예. 결리고 허리 아프고 뭐 단순히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에 쓰는데요. 대부분 이제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 멘톨이라든지 뭐 살리신산이라든지 캡사이신 같이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방 약재들이 들어가거든요. 대개 이제 염증을 줄여주고 진통 효과를 주는 뭐 황백이라든지 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 그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꾸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무리해서 팔을 들어올리고 또 움직이고 심지어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떨까요? 그렇지, 이제 오십견이 발생할 때 무조건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마구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이게 염증이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염증이 생긴 거를 계속 움직이면 계속 접촉이 되니까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증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넓혀져 가는 이런 운동 방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오십견은 이런 관절이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혼자 이거 아픈 것들을 참아가면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운동이 좋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꾸준하게 그리고 조금씩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 유착성 관절 낭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통증이 사라진다고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은 앞에도 이제 동결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음이 얼었다가 이제 풀어지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얼음이 얼었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이럴 때는 뭐 아프기도 하고 또 뻣뻣해지는 이런 염증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음이 녹아지는 이런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음이 녹아서 완전히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해동기 이렇게 나눠주가 있는데 각각마다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런 경과를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 2년 정도 되면 이런 통증들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움직임도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낫는 이런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50%는 2년까지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편한 감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이 그렇죠. 올 수도 있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오십견이 저절로 낫는다는 그것 때문에 병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십견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한 50%는 여전히 2년 후에도 통증과 관절의 어떤 움직임에 제한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픈 것들을 계속 참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그 아픈 것들이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좀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게 좋지, 그 아픈 거 계속 참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아프면 우리가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예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어깨에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제때 모든 병인이 치료하는 거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십견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생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가는 세월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나이 먹어 생기는 오십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이 굳어지지 않도록 틈틈이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 같은 거 자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깨 관절을 위해서는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거는 뼈보다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에 충분한 단백질이나 또 운동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또 뼈가 약해지고 관절 연골에 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물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술 담배는 꼭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당뇨병에 있는 경우에 이제 오십견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예. 적절하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한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틀즈의 Yesterday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의 제목이 정신병을 팝니다입니다. 예, 조금은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고 거칠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책 제목이니까 저희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부제를 보면 조금 이 책의 내용이 짐작되실 것 같은데요. 예.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가라는 부제입니다. 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정신질환에도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요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정신질환이 유행을 하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정신질환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게 사라지지 않고 그 위에 하나가 더해지거나 복합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함께 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신질환들이 과연 있었을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정신질환은 21세기가 탄생시킨 새로운 질병 또는 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이 정신병을 팝니다인데요. 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2017년에 34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 465만 명으로 5년 만에 무려 37%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이 수치가 의미하고 있는 건 진단 방법이 그만큼 발달을 해서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면 과잉 진료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정신의학의 분류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법한데요. 영국의 의료인류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정신병을 팝니다를 통해서 고통을 이해하는 문화에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현대 정신 건강의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뭐 세세한 명칭들이 사실 오래전에는 저희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세분화되면서 뭐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과잉행동장애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 의료 인류학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료를 조금 의학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네. 영국 로햄프턴 대학교의 의료 인류학 그리고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인류학과 의료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일했던 공인 심리치료사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영국 공중보건국의 고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라보기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문제가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난 40년 동안 의학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마 의학의 거의 모든 분야가 진단, 치료, 예방 정말 놀라운 발전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의료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유감스럽게도 한 가지 예외적인 분야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정신의학과 정신건강 분야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항우울제 처방이 2배가량 증가한 국가들 예컨대 영국, 미국, 호주, 아이슬란드,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정신건강 장애가 2배 늘어났다고 그래요. 예. 약물이 효과가 있으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1980년대 이후로 우리 부채, 그러니까 가계부채 같은 거 예. 그리고 약물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해온 방식을 보면 뭔가 상당히 기이한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물결 가운데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 항우울제 약물의 사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약물 모두에 합리적인 사용처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하지만 가계부채와 약물 소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유해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가계부채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개인들에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요. 약물 역시도 처음에는 어떤 응급의 효과를 뭐 구원해 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와 약물 소비가 모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 지속적인 삶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을 수 있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신질환의 범위가 공격적으로 확대돼 왔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전에는 질병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는 질병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걸 의료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병으로 진단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거에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의 상당수가 부당하게 지금 의료화되고 있고 병리화되고 있고 또 약을 먹어야 하는 투약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집중력 부족 문제, 일터에서의 실적 부진 이런 것들 최근 정신질환의 증상이라고 의학적으로 재분류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19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울증은 상당히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별다른 치료제 없이 자연적으로 해소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의료 인력 관점에서 볼 때 항우울제라는 약이 개발이 되면서 우울증이 그때부터 마음의 감기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당사자들에게 저자의 이런 관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범주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 입장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누가 그걸 주도해 왔냐? 결국 제약업계와 정신의학계의 이익 추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정신건강산업이 정신적인 고통을 개인이 처한 고통스러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보다 요즘은 이걸 뇌질환, 뇌에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단하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고통의 탈정치와 고통의 병리와 고통의 상품화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데이비스 책을 쓰신 분의 이제 주장이니까요. 예. 아무튼 의료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런 문제 의식들인데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이요. 신자유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인간상을 요구할까요? 효율성,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고 항상 활동적이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신질환은 그 반대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거 역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총괄 기능 척도에 따르면 낮은 노동 생산성, 업무 능력의 저하를 정신장애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이게 주의력 결핍 장애거든요. 결정의 어려움, 피로함, 정신운동의 지연을 우울사파의 주된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상이 아닌 것들을 모두 병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의 정신의학적인 심리학적인 세계관에서 오로지 개인의 병리만이 존재하고 병리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신치료의 목표가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을 빨리 낫게 해서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일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가성비 좋은 치료법 결국 약물입니다. 네. 일터에서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에도 신자유주의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시험 스트레스마저 병리화하고 있고 의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예. 저는 수능 시즌에 항상 보는 되게 참 슬픈 소식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는 약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이게 ADHD 치료제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난 5년 동안 처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청소년 정신질환 환자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 처방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든다라는 이 약물을 먹게 하는 우리 사회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학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걸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너무 증상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고통을 약물로 치료 가능하다? 이건 너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진짜 고통을 감추는 위장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이요. 약물이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약물 투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고통의 문제가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빈곤의 문제, 차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흐리도록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약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장기적으로는 이득보다 해악과 부작용이 많다는 사실이 최근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영국에서도 매년 성인의 25%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네. 매년 약 32조 5천억 원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정신건강 관련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억 파운드가 이 연구에 투자됐어요. 그런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상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암, 심장질환, 다른 의료 분야와는 다르게 쏟아지는 각종 처방전, 투입된 연구 자원이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정신질환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요즘 어린이 청소년기에도 이런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약이 처방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투약 만능주의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데요. 네. 일단은 가장 빠른 가성비 좋은 방법이 약을 먹는 거니까요. 일단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불안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뿐입니다. 마음을 고통에 빠뜨리고 병에 이르게 하는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회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강요되는 가혹한 이 경쟁의 문제, 네. 한순간 삶을 파괴하는 무자비한 직장에서의 해고의 문제, 또 따돌림의 문제, 돌봄 없이 약자를 방치하는 이 국가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들을 무기력에 빠뜨리고 우울에 빠뜨리고 번아웃과 공황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잠깐 약을 먹는 거로 결코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항우울제, 안정제를 복용하고 기분을 누그러뜨리지만 학교에 갔는데 일터에 갔는데 스트레스가 계속돼요. 고통이 덮니다. 그러면 먹는 약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정신질환 약물들이 또 중독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책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죽을 만큼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데 나중엔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 죽을 것 같아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좋은 인간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사회 분위기를 장려해야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결국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사회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정신질환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 지적을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정신병을 팝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유재하의 지난날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